이리 오너라, 이리 온. 우리 둘이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28일 우리 리서치 센터에는 기업 분석이 있고 투자 전략이 있는데 또 투자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을 칩 스트래티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신주거 팀장이 맡고 있고 전에도 제가 했었고 지금은 신주거 팀장이 이런 것들을 하우스뷰를 어떻게 보면 다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중요한 시기에 뭐 자료를 내놨고 저는 내용 상당 부분 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도 하우스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전반적으로 섹터들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우스뷰가 이러다는 거를 전하고 싶은 관에서 오늘 녹음을 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이걸 맞다 틀리다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 고민하실 때 선택하는 어떤 전략에 관한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10월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9, 10월을 조심스럽게 봤고 10월도 뭐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를 신효찬이 오늘 차분하게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제가 아무래도 뭐 저는 유튜브도 하고 신주거 팀장보다는 더 이제 일반 대중과 얘기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좀 느끼는 거는 모든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악화, 수익률 악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 상황 인식을 하셔야 되고, 결국 그 원인이 뭐 누군가의 탓이라기보다는 결국 포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죠. 오늘 저희가 LG전자 같은 건 TP에 올렸는데 좋은 종목만 들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전략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이냐 확률이 낮은 구간이냐 그걸 얘기하는데 9, 10월은 좀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한 확률이 좀 낮은 구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이고 뭐 주식을 좀 현금 위주로 늘리라는 견해는 굉장히 단타를 유도하는 이런, 사실 제가 그 말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보시면 장기 투자를 그냥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쌀 때 해야죠. 오늘 아마 그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은 싸지 않다는 겁니다. 싸지 않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싸지면 장기 투자를 들어가겠죠. 지난 3, 4월 같다면야 제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싼데 들고서 매크로 볼 필요 없는 구간이 있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걸 어설프게 이해하신 분들이 꼭 고점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권고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다른 말로 물타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악화되고 급하게 더기다가 이제 외상 거래까지 하게 되면 급하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셔야 되는 게 기관들은 현금 비중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사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다 포트폴리오만 짭니다. 근데 개인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기관처럼 모두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 비중을 30, 40%에서 50%까지 늘려놓으면 또 나머지 50%의 50, 60%의 주식은 괜찮고 나머지 현금 갖고 있다가 좀 기회가 오면 또 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랄 정도로 그냥 장기 투자는 선이고 주식을 사면 손해보면 팔면 안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주시장의 역사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비싸냐 싸냐입니다. 그랬을 때 신유호 팀장의 오늘 제목은 한국 아직은 싸지 않다. 네.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뭐 기간 조정 구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기간 조정일지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이렇게 싸진 않구나 정도가 제일 와닿는 말이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는 단순히 주가 차트를 넣어놨어요. 뭐 코스피랑 뭐 상해 종합 중국 지수랑 이제 미국 지수를 S&P를 대표적으로 넣어놨는데 재밌는 게 뭐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지만
연초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 뭐 약간의 슈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도 한 10%, 뭐 한국도 8월 달에는 연초 대비 1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10% 슈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팬데믹 이전 레벨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또 항상 주가는 모두 새로운 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황은 뭔가 실적이라든지 정말 회복이 된 레벨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뭔가 좀 더 돈을 푼다라든지 소득 보존 정책이라든지 정책이 뭔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를 바라보는 단계로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입장에서 파월은 지금 손을 놓은 상태인데 뭐 11월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주가가 큰 변동성이 오면 또 파월이 등장을 하겠죠.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슈가 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정책을 기다리고 나면 시장이 조금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기간을 지금 다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림 일본을 놓는 거고. 재밌는 게 상해는 7월, 네, 한국이 8월, 네, S&P 500 미국은 9월. 기준 9월. 월별로 보면 그러면서 저점 예, 코로나가 연초 대비 한 10% 이상 네, 맞아요. 나왔다가 쉬고 있네요. 네. 이게 꼭 그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연초 대비 10%까지, 그러니까 연초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 약간 오버슈팅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연초 수준이라는 게 또 뭔가 딱 정해진 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지금부터는 2020년은 어쩌면 엄청나게 위기가 왔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의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면 좀 더 나아지는 거가 뭘까라는 고민의 단계로 왔구나.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겪고 있고 미국도 겪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통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면 당연히 딱 떠오르는 생각은 또 내일부터 미국은 또 TV 토론회가 세 차례가 있는데 처음에 TV 토론회가 내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 내일 9시인데 밤, 우리 시간은 아침 10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0일 날 아침. 추석 연휴 첫날. 네, 그때 뭐 볼 수 아침 있겠죠. 10시. 예, 그래서 예.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는 아마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동안에는 한국 시장은 또 쉬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긴 일정을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포함해서 이틀이라는 기간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마다 항상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통계적인 데이터는 안 좋았어요. 물론 이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을 때 지금은 이거를 되돌릴 만한, 아니 이런 통계를 거슬릴 만한 소위 실적이라든지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든지 우리 고유의 어떤 방어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만한 그런 가이드는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금 미국 달러화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3월 이후에 급박하게 뭐 10% 이상 그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8월부터는 또 한 2, 3% 올라와 있는데 94를 넘어서는데 숏포션도 너무 많이 늘려놔서 거꾸로 약간 달러 반등 재료가 나오면, 이를테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부양책을 다들 보고 있는데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판사를 임명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약간 비토를 놓을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달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즉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약간 리스크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기대치까지 왔기 때문에 숏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숏 커버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거보다 그림 4번하고 5번은 제가 만들면서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나 1, 4, 7, 10일 때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발생하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는데,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경제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4번에 있는 거는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변동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이 높아지는 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 자체가 일단은 지금 100이라고 따진 어떤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100에서 뭐 110 갈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설사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금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8, 9월에 우리나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만약 좋은 성적표를 받아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10월 중순부터 높아지는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동치를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도 동일하게 지금 숫자를 좀 봅시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 3분기 숫자가 나오면서 내년 것들을 많이 고칠 거거든요. 이게 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치더라고요. 항상 이때 투자자분들이 뭐 이거 갖다가 무슨 수학 공식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월이 되면 내년 거 숫자를 많이 조정하는구나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있고 또 경제 전망치들도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GDP는 저대로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네. OECD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기사를 보시지 말고 그냥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직접 한 번만 좀 뽑아서 보시면 확 다른데 보통 기자분들이 인용한 걸 보고서 그냥 한 번 해석한 걸 다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 좀 그런 습관부터 좀 바꾸시면 좋은데 여하튼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다. 네, 맞아요. 10월은. 근데 하필 이번에는 대선까지 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선까지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은 항상 1, 4, 7, 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도 뭐 그런 실적 시즌일 때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프리뷰라든지 리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제 데이터로도 보시면은 지금이 제일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만큼 어쩌면 우주공산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한 200개 정도의 레포트나 어닝 리비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이게 800개에서 900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어떤 활발한 어닝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게 10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의 변화라든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가격인데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는 간단한 게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되면 뉴스가 뭐가 나와도 이제는 최악이야. 이제부터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인데 이런 상황인데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게 이 정도 갖고 더 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놓은 게 6페이지에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의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밸류에이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저 정도 수준에서 맞았던 이유가 있었네. 왜 시장이 저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했었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되거든요. 근데 그림 6번을 보시면 제가 8월 달에 한 달 전에 이제 약간 소개해드렸던 GDP 대비 시총 비율이 또 유의미하게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연간으로 했는데 지금은 최근 4개분기의 GDP 실제치를 갖다 대고 거기에 현재의 주간으로 봤었거든요. 9월 중순에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친 게 1974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엔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그게 그림 6번에 있는 옅은 파란 선으로 보시면 내년에 2021년 말 GDP가 1980조 원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걸 땡겨왔었던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펀더멘털을 은식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빠진 수준이 딱 지금 3분기까지의 합산 한 1900 정도 원까지 시장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 제가 10월에 GDP 성장률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텐데 시장은 뭘 볼 것이냐? 정말 내년에 1980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간을 지금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저는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아닌데 그림 7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시총에서 GDP 그 비율을 보면 1배 이상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상황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미국은 보면 GDP 대비 훨씬 그렇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하락상이 시작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론은 뭐냐면 GDP보다 훨씬 주식시장이 많이 간 미국 시장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게 그 나라의 체질적인 걸 봐야 되겠죠. 그 나라의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 서비스의 비중, 금융이 어떤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비중, 그 정도로 생산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아니면 제조업 국가로서 갖고 가는 비중, 금융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는 GDP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파르게 07년, 08년에 100%까지 반영하고, 근데 다시 그 100% 넘고 나서는 이 100%의 허들을 잘 못 넘고 있다라는 자체는 7년, 8년에도 그랬고, 11년에도 그랬고, 2017, 18년에도 그랬었죠. 사실 100% 온디로 다 꺾였었으니까. 예, 지금도 그래서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이제 시장이 없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속도 조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고 가면서 가는 장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준 거 아니냐. 내년에 대한 그림이 좀 괜찮게 나아질 수 있다면 시장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 텐데 저는 그게 결국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국외적인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린 9번을 또 얘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심했던 게 뭐냐면 GDP 그로스는 빠지는데 소위 말하는 M2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버텼던 구간이었거든요. 물론 이 구간을 잘 잘라보면 08년이나 이런 구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GDP 그로스는 빠지는데 M2 증가율을 증가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를 시장은 자꾸 무시하더라고요. 이거 뭐 돈반으로 올라갈 수 있지. GDP가 올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더 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결국 GDP만큼 회귀를 했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소비든 정부가 돈을 쓰든 아니면 수출이든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든 이런 모습이 잘 나와줄 때 다시 이제 약간 숨고르기를 통해서든 일종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4분기 이후에 세상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M2 증가로는 더 이상 못 간다라는 얘기가 한 번은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주말께에 또 그런 뉴스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당국이 약간 신용대출 규제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 누적 순매수 역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 그래서 이 M2 증가율 안에는 시중의 유동성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여기에 놓여 있을 텐데 이 소비자 금융 잔액하고 개인 누적 순매수 자금의 방향성이 같은 거를 보면 이거를 약간 뭐 총량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제가 조금씩 시작됐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매수력을 낮추는 요인이지 않겠냐. 그러면 탄력 자체가 조금은 뭐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레벨이 딱 내년의 GDP만큼 땡겨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바라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은 규제가 좀 강해지고 GDP나 실적 시즌도 지금 챙겨봐야 되는 것들이 아직 확실한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이다.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싸다 비싸다 했을 때 우리에게 준 데이터가 그림 7과 그림 8인데 네. 그림 7을 보면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과 GDP 비율을 놓고 보면 딥밸류는 0.8 네.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난 3월도 그랬고 딥밸류까지는 가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한 배 이상에선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는 거죠. 과거에도. 과거에도 1.03, 1.08 이번에도 1.04까지 갔었으니까 9월 8일 날. 이걸 강화한 다음에 여기서 뭐 미인값을 온다고 해도 한 0.9 정도? 0.9에. 그 정도는 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2100 한 뭐 중반? 아니면 2100이 좀 깨지거나. 2100 정도. 근데 그 정도도 사실 10% 조정이기 때문에 그쵸. 세게 조정을 맞긴 많았는데 이 위에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약간의 심리적인 투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인데 그게 뭐가 여기서 빠져봤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인데 보통 그게 이제 그 정도 갔을 때 시장이 버틸 체력이 되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코스피를 할 때 PBR ROE 매트릭스로 놓고 봐도 21년 ROE 추정치가 한 7.7% 9월 말 기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2195가 적정 코스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히스토리로 봤을 때. 그러면
그보다 좀 내려와 있을 때가 그러면 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한 2,300까지 반등하던데 여기서 한 100에서 150포인트, 뭐 200포인트 네. 이 정도 와주면 좀 편하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오는 거고 뭐 또 그런 기간들을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와 연동시켜서 뭐 저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그런 대외적 이슈 때문에 출렁일 때가 그럴 구간이니까 그걸 활용해가는 정도 그 네. 얘기 드리는 건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숫자냐 자꾸 물어보셔서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죠. GDP가 꺾여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은 이건 시장이 완전히 또 또 흘러내릴 달라지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의 6페이지, 7페이지 데이터를 좀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추석이 끝나고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출발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추정치를 계속 올렸다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래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 12번이나 13번을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 빼고는 물론 이제 다 어그리게이트 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에서도 올라간 기업이 있고 내려간 기업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대표성으로 삼성전자를 빼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익 자체가 3분기도. 근데 이제 코스피 자체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3, 4%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상승은 여전히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조차도 그림 16을 넣어놨지만 이게 이제 각 하우스별로 삼성전자 3분기에 대한 이익을 이제 추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가 그림 16 말씀하시는 거죠? 네. 9페이지 그림 16이 레인지가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8.5에서 9.5 내지는 10조가 안 된 수준의 레인지였는데 9월 초 이후에는 이제 11조 원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이제 레인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는 물론 컨센서스라는 건 이거의 평균치다 보니까 아마 한 10.5조 원 정도로 나올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컨센서스는 평균치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미 11조 원이라는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하우스에서 불렀기 때문에 표본으로 보면 8군데에서 이미 11조 이상을 그렇죠. 불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눈높이는 11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나쁘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은 한번 이렇게 기대치로 줬기 때문에 한번 이 기대 이상을 나왔을 때는 시장이 저는 삼성전자가 이 이상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추정치만큼 기대치도 주가도 단기간에 조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 1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를 약간 언더하게 되면 그래도 한 2주 동안은 쉬었던 구간도 있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 정도는 한번은 챙겨보고 가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닝 때 발표하신 것처럼 처음에 11조 얘기했을 때는 시장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네네네. 그다음부터 11절 얘기해도 주가가 반응이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외부적인 영향도 있긴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11조라는 얘기가 삼성전자 3분기에는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크지는 않은 상황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연말부터 만약에 시장이 간다면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팀목이 되면서 갈 만한 어떤 뭐 펀더멘탈에 가늠자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10페이지에 이게 막 글을 썼다 뺐다 하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은 대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바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판사 한 명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러 판사라 그래서 뭐 그냥 보수 대 진보다 이렇게 딱 나눈 건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언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법관 9명 중에 5대 4 비율이 6대 3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손쉽게 이제 뭐랄까요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민주당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금액을 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네. 이게 버티는 게 점점 더 심해져.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대법관을 임명을 했는데 내일 우리나라는 모레 TV 토론회를 앞서서 부양책 합의해주는 않을 거거든요. 대법관은 우리 민주당 쪽이 아니라 진보 쪽이 아니라 보수를
임명을 했고 TV 토론에도 있는데 TV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법관. 네. 이슈가. 근데 그거를 분명히 그러면 일주일 이상은 아마 부양책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뭔가 불확실한 거를 계속 느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 미국 대선에서 지지율 아니면은 당선 가능성은 조 바이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 자체도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다음 그림의 사전 투표 의향 비율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갖고 왔는데 이 538이 뭐냐면 2016년에 유일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이렇게 예측한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조사를 한 게 사전 투표 하겠냐라고 조사했을 때 뭐 흑인의 비율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57%가 사전 투표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대선 불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날 아침에 트럼프가 텍스 스캔들이 터졌단 그것도 말이에요. 나오고요. 예. 텍스 스캔 터졌다면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안 되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문제. 네, 물론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또 약간 진보 성향이 강하다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서 좀 더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넘기 힘든 산들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선 불복의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오히려 지금 11월 초에 있는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상원 투표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원이 지금 민주당 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53명하고 47명, 즉 100명 중에 53명이 공화당이에요. 근데 이번에 34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유력하게 세 군데가 민주당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대 50이 돼요. 50대 50이 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51대 50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하원은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니까 블루 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블루 웨이브가 되면 어떤 이게 시장에 고민이 있냐면은 각종 규제나 공약들이 빠르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트럼프와는 다른 뭐 텍스, 트럼프는 테리프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텍스거든요. 그리고 관세는 트럼프가 올렸지만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낮춰줬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자체의 불확실성. 그래서 사전 투표 의향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고 대법관 이슈나 여러 가지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블루 웨이브일 가능성. 물론 길게 보면은 민주당도 결국 미국의 경제를 위한 정책을 쓸 거긴 하지만 시장은 블루 웨이브가 됐을 때 악재를 먼저 반영을 하지 않겠냐. 뭐냐? 텍스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은 좀 안 좋은 형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10월 내내 있다라는 거죠. 보통 과거에 보면 9월, 10월에 변동성이 커질 때 주식을 사고 넘어가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11월부터 장이 좀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어째 돌아가는 모습이 트럼프가 이거 뭐 더 시끄러워 11월 달에도 계속 시끄러울 수 있지 않을까. 재검표니 뭐 하나의 이런 것들. 가능성이에요. 그냥 그런 거마저도 시장은 미리미리 프라이싱 하기 때문에 11월이 확실하게 좀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이 거칠 거라 보면 편한데 이게 다 이번에는 묘하게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구간 같다는 게 저희들 하우스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웨이브 상태로 가면 이게 정책이 한번 확 바뀔 때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능성도 시장에서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다 나오는 얘기니까 좀만 참고하시면 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화가 그렇죠. 은근 민주당 때 달러가 강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은근 많이 올라왔고요. 이 달러가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지금 얼마 전까지도 장이 된다는 논리를 외치셨던 분이 대다수가 달러, 약세, 이머징, 통화 강세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게 약간 스텝이 꼬이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보면
선진 미국에 비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여러 가지 스프레드 같은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머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네거티브 스토리도 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데 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레벨이 애매해서 그래요. 애매하니까 싸져 있으면 이런 거 나와도 악재 나오면 사시오 이 말을 하는데 싸지 않은데 자꾸 이런 게 보이면 오히려 이런 게 나와서 주가가 좀 싸져야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고 이러한 악재가 왜냐면 박스권일 것 같아요. 하면은 더 좋죠. 좋긴 한데. 박스권일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좀 잡아가는. 근데 이제 최근에 달러화가 좀 올라오는 게 여러 가지 유럽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8월에 잭슨홀 끝나고 나서 AIT라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달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달러화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구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미국의 성장이 좋으면 달러화가 강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달러화 강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표가 더 좋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10월을 앞두고 통화정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해버렸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대선 바로 다음 날 또 FOMC가 있거든요. 대선 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일단 없고 근데 재정정책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달러화가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베팅보다는 리스크 오프 내지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달러가 강할 때는 사실 이머징이든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막 위로 치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됐을 때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불복 사태도 아무리 길어도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왜 아들 부시하고 엘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재검표도 있었는데 엘고가 이제 네. 플로리다 갖고서 이제 올해 물론 이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노이즈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 24번 보는 것처럼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요구는 시장 정책, 증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도 50만 건 이하로 빠르게 내려가야지만이 지금 아웃풋이 굉장히 놀고 있는 것들이 좀 메꿔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대선 이후에는 기대할 수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더라고요. 브레이드 연준 이사가 뭐 금융 규제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갖고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YCC라 그래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먼저 주장하신 분이기도 하고 달러화가 강한 거를 굉장히 조금 싫어하시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인선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달러화만 놓고 보면은 내지는 정책만 놓고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경우라면 재무부 장관도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구나 정도가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재무부 장관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림 25를 보면 미국 연준도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 계정에 미국 정부 계정이 있어요. 이 미국 정부 계정이 뭐냐면 돈을 쓰기 위한 계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조 달러가 쌓여 있어요. 이거는 단기간에 써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뭐 은행 이자 받으려고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 1.6조 달러인데 이 돈이 소진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소진된다라는 거는 돈이 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례로 제가 음영체를 몇 군데 해놨는데 지금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가 7천억 달러였습니다. 7천억 달러가 한 1년 반 정도 소진되는 구간에서 달러화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시장도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뭐 당시의 GDP 규모나 물가 수준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 달러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연준 자산 중에 보시면 연준 자산 중에 이 정부 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2%, 23%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중앙은행이 돈은 풀었는데 돈이 안 돌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풀렸는데 돈이 안 돌 돈 중에 그래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쓰면서 돈을 돌리는 돈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 이후 내지는 11월 중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정부 계정의 돈이 일단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여러 조건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달러가 좀 약세를 가질 경우에는 이머징의 어떤 바잉 파워도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들이 생기니까 다시 또 일들을 생각하는 즉 뭐 채권 대비 주식이 또 좋아 보이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국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악재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나고 나서는 조금은 시장이 다시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로 좀 남겨두려고 노는 차트입니다. 네.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마지막에 그림을 얘기 안 하셨는데 네. 중국도 네. 좀 낮아지고 뭐 우리가 수출이 되면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넘어서 가는데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8월 말 이후에 연간 고점은 나온 것 같다. 2,450에서. 네. 근데 이제 항상 내가 놀란 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빠지면 어느 정도 빠졌다는 얘기냐 그러면 뭐 1,200 정도겠죠. 이 말씀을 드리면 빠져봤자 뭐 60, 70, 많이 빠지면 2,100? 그러면 그때 2,450에서 한 150포인트 빠지는 구간에서 실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악화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100에서 150% 시장의 마켓 자체가 좀 더 출렁이면 어쩌면 종목별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피해 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대처하자는 정도고 뭐 그런 거 나는 원래 주가 안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5년 뒤에 주식 팔 거니까 관심 없어. 근데 저희들은 뭐 반부화폐를 고민한다라는 걸 저희 모토로 제가 해왔는데 그런 전략이 한국에서 그렇게 아주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여튼 지금 상황은 경기가 회복기를 넘어서 어쩌면 새로운 경기가 좀 새롭게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냐 이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지난 3, 4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라도 올려놔야 경제 심리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걸 유도해 왔는데 네. 이제 경기가 좀 약간 그래도 바닥은 친 것 같다는 거에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더 무리를 수를 뒀다가는 인플레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이 뭐 너무 변화를- 계속 당근을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이 변화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그냥 열고를 외치기에는 여러 이 정책 한턴 전환되고 노이즈 구간에서 좀 더 좀 살펴보고 특히 10월은 잘 모르겠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 여하튼 잘 지켜보시면서 좀 기회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저희가 빗나간 거죠 뭐. 그러면 뭐 그건 저희들 생각일 뿐이니까 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팀장 생각은 어때요? 뭐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달아들어 올라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러한 생각보다는 좀 어차피 증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많은 주시장에 들어왔던 과거에도 GDP의 거의 1배 수준에 거의 동일했던 시점마다 항상 주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2007년에도 2004년 5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펀드 열풍이 있었고요. 11년에도 랩 어카운트 열풍이 있었고 다 개인들이 돈을 든 거죠. 네. 전 그때마다 항상 느낀 거죠. 그때 저도 똑같이 실수를 했었거든요. 2007년에 신용팀 옆에 있지만 지수 3천 간다고 외쳤는데 금융위기 왔었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순간이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것은 제가 이 시장에서 느낀 경험이었고 이걸 극복하고 한국 증시가 새로운 단계로 나가길 바라지만 새로운 단계로 나가려면 한국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고 한국의 포트폴리오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과 산업들이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편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칠까요? 네.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리오너라 이리온.